저희가 어제 홈플러스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서 이제 홈플러스의 주인인 MBK나 뭐 사모펀드나 뭐 이렇게 어떻게 되는 건지 일반 시청자분들이 보기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서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서 준비를 했는데, 일단 두 분께서는 최근에 있었던 그 좀 특이했던 경우긴 하죠. 선제적으로 뭐 보정 관리를 신청한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평론가님 먼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아니 이거는 사실은 네. 이제 전혀 생각을 하지 못한 그런 네. 상황이라 볼 수가 있는데 신용 등급이 하락을 하니까 네. 단기 유동성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먼저 신청을 한다. 이건 전대미문의 사례라고 네, 생각이 저도 처음 본 것 들고요.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네.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면서 뭐 단기 유동성 하락을 막고자 선제적으로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을 했다는 게 지금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오히려 사기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등급 하락이 이미 예견될 지표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그런 지표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치를 했다는 거는 형사법에 그런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사례가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건 그냥 경영 판단이 아니라 이제 법을 넘어선 걸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윤평론가님께서는 MBK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사모펀드라는 것의 원래 생리 자체가 그 사람들이 인수합병을 할 때는 사실 네. 경영에 그렇게 커다란 관심이 있을까라는 거는 사실 뭐 주지의 사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결국은 재무적 이익을 갖다가 달성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고요. 예. 물론 이제 그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회사를 갖다가 잘 구성을 해서 그래서 회사의 외형을 키운 다음에 그걸 다른 회사에 넘겨서 엑시트를 하겠다. 이익을 이게 사실은 남긴다. 비즈니스 모델인데 이 MBK 홈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그 차입 매수 형태를 보였잖아요. 네, 뭐 자기들 돈 별로 안 들이고 기존의 홈플러스가 갖고 있던 자산을 담보로 해서 은행에서 부채를 끌어와. 그래서 부채를 끌어와서 그걸 인수를 해. 이게 전형적인 차입 매수인데 어떻게 보게 되면 웃기는 얘기죠. 자기 것도 아닌 회사를 내가 이거 내 주인 될 거야. 나 저 회사 주인 될 거니까 나 그거 담보로 해서 그 인수를 할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인수하면서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자 비용 높아지는 거고요. 또 그 빚을 갚기 위해서 기존의 그 홈플러스의 자산들을 팔아서 그리고 또 임대를 해서 거기서 영업은 계속 한단 말입니다. 그럼 임대 비용 들어갈 거 아니에요. 돈은 갚았지만. 글쎄요.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행태 자체가 사실은 이 대형마트, 특히 홈플러스가 계속해서 성장을 하면서 매출도 성장하고 영업이 상장한다는 가정하에서 이게 진행이 됐다라고 하게 된다면은 똑같죠. 뭐 아파트 빚내 가지고 사는 레버리지 투자랑 똑같다라고 뭐 주담대랑 생각합니다. 같은 성격이라고.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지만은 이게 사실은 떨어지는 순간 사실은 이게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사태가 발생을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김평론가님께서 좀 전에 이제 불법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주셨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신영증권은 아예 MBK 파트너스를 이제 고소하겠다. 이제 문제가 있다. 이게 일이 알아서 움직였다는 거잖아요. 제대로 알리지 않고 신용등급이 바로 발표 나기 전에 예상을 했던지 아니면 뭐 어떻게 미리 사전에 알아서 먼저 움직인 거는 불법일 수 있으니 이렇게 보는 게 가장 당연하지. 우리가 돈 갚을 생각도 없으면 돈 빌리면 사기죄가 성립이 되잖아요. 돈을 내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에서 남한테 돈을 빌렸으면 사기죄가 성립을 안 하는데 똑같은 거예요. 돈을 내가 못 갚을 능력이 안 돼.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게 과연 사기죄가 성립하느냐 안 되느냐는 MBK가 가령 신용등급이 하락할 거를 갖다가 미리 알았느냐 아니면은 그걸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판단이 되겠죠. 그게 이제 그거는 뭐 법정에서 따져야 할 문제라는 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문제는 그 회생을 가기 전에 한 달 전에 사실은 CP라든지 가령 뭐 지금 그 단기채 같은 경우를 갖다가 발행을 했잖아요. 말도 어렵습니다만은 보통 자산 유동화 단기채 전산화 자동 그걸 한 6천억 정도 발행을 했다라고 해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6천억을 갖다가 증권사들이라든지 이런 데서 다 인수를 했으면 괜찮은데
이게 큰 돈을 움직이는 데서는 이 회사가 별로 그렇게 안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인수를 안 한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증권회사들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팔았냐면 이걸 갖다가 리테일 세일을 했단 말이에요. 개인들이라든지 네네네. 아니면 뭐 자산운용사도 될 수 있고 법인들이 보통 자산운용사들이겠죠. 근데 이 사람들한테 과연 그 위험을 갖다가 고지하고 알렸느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네. 증권사 그걸 그 단기채라든지 아니면은 CP 같은 걸 인수한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MBK에 대해서 홈플러스 쪽에 대해서 사규제의 성립 알고 여부를 있으면 다툴 수가 있는 사기죄니까. 거고요. 네. 일반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불안전 판매를 물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불안전 중요한 걸 판매의 얘기해요. 가능성 이걸 갖다가 증권사라든지 뭐 CP를 샀다거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기채를 산 개인들이라든지 법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불안전 판매의 가능성 때문에 신영증권이라든지 기타 증권사라든지 뭐 이런 쪽에 네. 하나증권도 마찬가지고요. 네. 충분히 이제 두 가지 어떤 법적인 문제들이 앞으로 다툼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참 자기들은 이제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MBK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홈플러스의 부채 비율이 1,408%였다. 근데 네. 이게 낮췄다 우리가. 그래서 1월 31일 기준으로 462% 크게 개선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용 등급이 낮아지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정말 개선이 됐느냐? 개선이 된 게 아니다라는 이제 의혹이 있는 거죠. 뭐냐면 재무제표에 있는 상환 전환 우선주 RCPS를 자본으로 전환한 결과 이게 약간 1,500% 줄어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로 개선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작년 11월에 72%였던 차입 의존도가 1년 전보다 오히려 악화가 됐어요. 네. 악화가 됐는데 약간의 숫자만 이렇게 바뀌었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낮은 게 아닌 건데 장부상으로만 줄었다. 네, 담보상으로 숫자만 바뀐 건데 그러면 그 재무 구조를 누구보다도 네. MBK가 알고 있었을 텐데 그거를 그랬겠죠. 신용등급이 강등이 될 거라고 예측을 못했다?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런 상황 속에서 말씀하셨듯이 기업어음을 6천억 원까지 그거를 또 소매로 판매를 했기 그렇죠. 때문에 이건 누가 개인들한테. 봐도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시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관건은 두 개가 되겠네요. 일단 신용등급 하락을 몰랐다고는 예상을 못했다고 하지만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지 않느냐 하고 그리고 신용등급이 곧 하락할 회사의 채권을 그걸 얘기 안 하고 판 이제 불안전 판매가 그렇죠. 이제 이 두 개가 네. 법정에서 중요한 그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예전에 그 뭐 지마켓이었나요? 뭐 이런 데서도 이게 계산이 안 되고 막 그랬던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려운 얘기는 뭐 법원에서 한다고 하고 제 주변에서도 인터넷 바꿔가지고 홈플러스 상품권 받은 친구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제휴처에서는 이제 못 쓰게 됐다고 하고 홈플러스 매장만 된다고 하는데 아직은 뭐 매장에서 쓸 수 있다니까 아직은 괜찮은 건데 이게 예전에 그 쇼핑몰 사태처럼 자꾸 퍼져가지고 결국에는 납품하신 분들 돈 못 받거나 아니면 뭐 상품권을 못 쓰게 된다거나 뭐 이런 이제 제2의 피해자들이 양산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뭐 예. 지금 거대 그 납품하는 회사들 중에 큰 회사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홈플러스에 납품을 하려고 할까요? 상거래 그러니까요. 채권은 뭐 준다고는 하지만은 글쎄요. 구도나면 끝이잖아요. 예, 제가 납품하는 사람은 담보 요구할 것 같은데요. 내가 힘 있는 사람이라고 네. 한다면은 물론 이제 홈플러스의 기대는 중소 납품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위험을 무릅쓰고 납품을 하려고 하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리스크가 있으니까 가능하면은 납품의 규모라든지 뭐 이런 걸 갖다가 좀 줄이려고 하는 뭐 이런 형태들이 벌어질 거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점점 사실 뭐 홈플러스에 가는 고객들도 어떻게 보게 되면 줄어들 가능성도 있는 거. 물건이 없으면 안 갈 거 아니겠습니까? 예. 거기에 따라서 뭐 그렇게 됐다라고 하면 홈플러스의 어떤 그 재무 위기 네. 아니면 영업 위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번 사태를 가지고 앞으로 점점 점증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네. 지금 당장은 홈플러스의 상품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빨리 가서 써야지 하고 뭐 그렇죠. 지금 빨리 가야죠. 매출에 그렇게 큰 타격이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과연 글쎄요 단기간에 이게 아물 문제인가라는 거는 의문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네. 사실 뭐 대형 마트가 뭐 이런저런 세일하면서 숨통을 틔워주고 뭐 그랬고 또 이 상품권 어떤 편의성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후생이 지금 굉장히 타격을 입은 상황이고 심지어는 상품권 제휴사들이 상품권을 지금 받지 않으려고 한다는 층이 안 굉장히 되는 데 불안하기 있다고. 때문에 물론 홈플러스 측에서는 뭐 가용 자금이 6천억이기 때문에 뭐
끄떡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지금 굉장히 홈플러스에 납품하고 있는 네.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불안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또 입점한 업체들 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물론 올해 2월까지 석탈지에 뭐 물품이 용역 대금을 우선적으로 변제할 수 있게 뭐 절차가 이제 이루어지긴 했지만은 과연 6천억 원을 가지고 커버를 할 수 있을지 불안하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솔직히 다 공개를 하고 좀 그러니까요.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미리 이제 터질 수 있는 그런 사태를 막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러면 사용자들하고 납품업체들은 이제 그렇다 치고 홈플러스가 위험해지면 뭐 이마트도 있고 그 마트 전체 그 마트 산업 자체의 악재가 될 수도 물론 뭐 좋게 생각하면 경쟁자가 없어졌으니까 이마트나 롯데마트는 호재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이게 마트 산업 자체에 의문이 생기면 이 업황 자체가 또 나빠질 수도 있겠는데 그 타업체라면 이게 오히려 이게 위기가 확산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홈플러스 안에 그냥 개별적인 문제라고 보십니까? 홈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모회사가 없잖아요. 네. 계열사도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재벌 기업에 속한 기업들, 이마트나 롯데마트 같은 경우는 다행히 뒤에 네, 재벌이 있고. 어떻게 보면 든든한 어떤 그 재벌들이 있는 거고요. 총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 홈플러스 어떤 위기 사태가 이마트나 롯데마트까지 전이가 될 거라고 하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문의 여지는 있어요. 장기적으로 그 오프라인 대형마트의 어떤 어떤 성장성 뭐 이런 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라고 할 수 있지만 뭐 단기적으로 홈플러스 위기가 이마트나 롯데마트로 위기대로 뭐 전이될 가능성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없다. 오히려 이마트나 롯데마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구조조정일 수 구조조정이 되는 거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단기적인 어떤 이득 이런 걸 갖다가 홈플러스의 몫을 갖다가 결국은 이마트나 롯데마트가 가져갈 테니까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뭐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 사실 홈플러스가 다른 기업하고 다른 점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이제 사모펀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2015년에 이 7조 2천억 원의 홈플러스를 이제 MBK가 인수를 하면서 회사 명의로 5조 원의 빚을 졌잖아요. 근데 이 5조 원이라는 게 결국에 홈플러스 명의로 대출을 받은 거거든요. 이게 이제 노조의 주장이긴 합니다만은 근데 어떻게 인수자금의 대부분을 홈플러스 명의로 대출을 받아가지고 충당하느냐. 이때부터 이제 문제가 불거졌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뒤에 뭐 노른자의 점포를 계속 매각해가지고 거기다가 집어넣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MBK의 인수자금을 홈플러스가 이 되갚는 구조로 가게 되면서 이게 더 악화됐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2016년에서 2023년에 지출한 이자 비용만 해도 뭐 2조 9,300억 원. 그러니까 같은 기간에 영업이익 합계 4,700억 원에 6배가 넘는 것을 이자 비용으로 치렀잖아요. 그러니까 업황 자체가 그러니까 그 마트 산업 자체가 좀 여러 가지 불리한 점이 있고 지금 특히 뭐 롯데 배송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불리하지만 홈플러스는 사모펀드에 의해 가지고 망가진 사례가 아니냐. 뭐 이런 어떤 주장도 좀 설득력이 있지 않나. 네. 그럼 3대 마트 중에 이마트하고 롯데마트는 상대적으로 좀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 홈플러스는 이제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약간 영끌로 집 사는 분위기로 집을 그러니까 2조를 들여가지고 5조를 차입을 해서 7조 2천억 회사를 샀고 제가 공시를 보니까 받아간 배당금이 1조 6천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2조 넣어서 1조 6천억 배당 받았으면 뭐 나쁘지 않은 장사기도 하고 그리고 뭐 5조는 어차피 이자만 내셨으니까 이거 뭐 잘 정리하면은 어떻게 보면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기도 한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트 자체가 이제 잘못된 마트 자체가 망가진 거죠. 예, 뭐 그렇게 돼서 3대 마트라고 하지만 이제 홈플러스가 굉장히 좀 튀는 구조기는 하네요. 튀는 구조기는 하다. 근데 그래도 결국에는 마트가 잘 됐으면은 홈플러스도 이렇게 되진 않았을 거 아니냐. 지금 온라인으로 넘어가는 유통 구조 여기에서 그 말씀하셨다시피 이 온라인으로 계속 넘어가고 있는데 이 대형 마트라는 것 자체가 이제 위기 아니냐. 홈플러스는 이제 개별적인 위험이 있어가 좀 더 빨리 위험 빠진 것이고 이마트 롯데마트도 결국에는 재벌가에서 그냥 아픈 손가락으로 그냥 계속 이어져 가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오프라인 마트, 대형 마트의 미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쿠팡이 이 대형마트 3사의 매출 갖다 훨씬 넘어섰잖아요. 그렇죠. 30조 쿠팡 넘었죠. 하나가 사실 이커머스로 시장이 재편될 거라는 거는 충분히 예견이 됐던 거고요. 그게 이제 사실 뭐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도 한층 더 가속화된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대형마트의 몰락은 사실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 일본에서 먼저 보였던 거잖아요. 대형마트, 특히 오프라인 매장들이 그렇게 활성화될 수 있었던 거는 부동산 경기가 좋았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가능한 측면도 하나가 있었던 거예요. 뭐 매장 하나 세울 때마다 그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MBK 파트너스도 사실 그거에 주목을 했겠죠. 홈플러스의 다른 자산보다는 매장의 부동산 가치에 주목을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뭐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얼어붙고 하니까 자신들이 원래 가령 뭐 1조에 팔 수 있는 걸 갖다가 뭐 가령 뭐 요즘 같은 데서는 1조 이거 어려우니까. 받겠습니까? 예. 사실 그런 측면에서의 MBK의 어떤 사업 모델 자체가 망가져진 측면도 하나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일본의 경우를 보면 우리나라 대형마트의 미래를 갖다가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일본의 대형마트들은 다 거의 다 몰락을 했고요. 지금 어떤 식으로 재편이 됐냐? 편의점, 우리나라 편의점 엄청나게 늘고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할인점, 네. 왜 뭐 굉장히 1,000원 샵들 같은 네, 경우 그렇죠. 우리나라도 굉장히 유명하죠. 네. 그다음에 이제 전문점, 식자재 마트 같은 경우는 일종의 전문점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인근 거리, 자기가 사는 곳과 가까운 거리에 어떤 전문점들의 재편 제공이 있는 것들이 오프라인 매장 기준으로만 놓고 보면은 네. 이커머스와의 그 어떤 싸움하고 별개로 그렇죠. 사실은 오프라인 매장 자체에서 대형마트 위주에서 사실은 네. 그런 식으로 기존의 일본의 어떤 선례를 따라서 우리나라도 지금 움직이고 있는 단계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대형마트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게든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건 당연한 거고요. 나름대로 그래도 대형마트로서 어떤 위상을 지킬 수 있는 나름대로의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아니면 그쪽에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게끔 하는 어떤 엔터테인먼트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다른 말로 하면 복합 쇼핑몰의 형태로 진화되지 않는 한 특히 우리나라는 미국의 월마트라든지 이런 거랑 다르게 미국은 땅덩어리가 굉장히 넓잖아요. 그렇죠. 택배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 주문하면은 바로 다음 날에 웬만한 건 다음 날 다 오는데 그렇죠. 글쎄요 대형마트의 어떤 필요성이 그렇게 땅덩어리가 넓은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적은 편이고 네. 그래서 새로운 방법을 숙고하지 않는 이상 오프라인 대형마트로서의 어떤 위상 자체는 점점 뭐 줄어들 거라는 게 합리적인 추론 아닐까요? 예. 네. 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대형마트들 같은 경우 결국에는 오프라인 매장을 아예 없을 수는 없는 건 아니고 또 그 기능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프라인 매장의 차별화를 한다, 뭐 상품 경쟁력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그냥 가까운 사례로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더스를 이제 전폭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마곡점 그리고 고덕점, 뭐 9월점 이렇게 네. 이마트 같은 경우 트레이더스를 이제 마련하고 있는데 트레이더스의 특징은 뭐냐면 도심 지역에 없어요. 약간은 외곽 지역에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넓은 범위에다가 복합 쇼핑몰을 이제 지향을 그렇죠.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뭐 푸드마켓 같은 게 아예 특화시켜가지고 쇼핑을 할 수 있도록 만들고 또 몰링까지 또 가능하게 한단 말이죠. 당연히 또 주차장은 엄청나게 대형으로 추구하고 있기 네. 때문에 가족 단위로 네, 그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형태로 가고 있단 말이죠. 이런 어떤 정영진 회장의 어떤 비전, 거기에 따른 실행 이런 것을 이제 보여줘야 되는데 홈플러스가 과연 이런 흐름들을 보일 수 있느냐. 아직도 뭐 그런 부분들은 비전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쿠팡이 보여주고 있는 어떤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재빠르게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모델은 그건 어떻게 할 수는 없는 측면이 있어요. 물론 또 대기업을 원천 진출하지 못하게 또 관련법들이 막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트레이더스의 어떤 모델의 어떤 추구 이런 거는 좀 그래도 나름대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트레이더스가 요즘은 이제 스타필드 지하에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스타필드는 그래도 잘 되는 게 이게 팝업이나 아이들 놀 만한 것들을 늘 해요. 아이들 때문에 갔다가 간 김에 이제 마트까지 보고 오는 거죠. 근데 도심지 외곽에 있다 보니까 주차는 아예 주차권 자체가 없는 다 무료가 되는 건데 그러면 홈플러스도 돈 잘 빌리는데 돈 한 몇 조 빌려가 그런 거 한번 해보지. 그러니까 돈 빌려서 그런 쪽에 했어야 되는데 네. 이게 그런 어떤 수익 차에서 그 있는 마트를 자꾸 팔아가지고 아니면 외곽에 좀 하나 지었으면 좀 나쁘지 않았겠다는 생각도 없지 않아 드는데 보통 그 정치인들이 뭐 민생을 뭐 얘기 많이 하잖아요. 특히 선거철에 할 때 뭐 보수든 진보든 구분 없이 제일 먼저 가는 데가 전통시장이잖아요. 전통시장 가가지고 전통시장을 살리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 기억으로는 마트에 가가지고 마트 살리겠다는 정치는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 가만 보면 지금 이제 전통시장도 전통시장이죠. 마트도 이제 약간 전통시장처럼 됐는데 뭐 육성은 못하더라도 그 뭐 강제로 휴무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뭐 매장이 문을 열지 않았을 때 새벽 배송 못하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좀 풀어줘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마트는 계속 규제의 대상으로만
정치 쪽에서도 좀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시각의 전환이 좀 필요한 시점 아니겠습니까? 이거 당연히 네, 풀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해요. 그래서 공정하게 경쟁을 하게 해야 되는 거고요. 이런 어떤 지금 홈플러스 사태라든지 이런 것들은 글쎄요, 시장의 당연한 구조조정 대상이죠. 물론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고 그러니까요. 또 경제적 타격이 엄청나게 많은데 사실 이건 정부에서 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이거 인수할 때부터 사익 규제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말들이 많았고 이런 사태가 충분히 예견돼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모펀드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어느 정도 규모를 더 발전해야 되는 건 맞아요. 네. 그것도 하나의 산업인 거는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런 어떤 무분별한 어떤 차입으로 인한 어떤 차입 매수를 방식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그 기업 같은 경우는 껍데기만 남고 알짜는 자신들이 다 찾아야 자기는 손해를 안 보는 형태를 갖다가 언제까지 묶어야 되는 거야. 진짜로 규제일 때는 사실 그런 거지. 네. 이거 뭐 한 달에 2번이니까 의무적으로 놀게 해가지고 전통산업이라든지 아니면 골목상권을 살리겠다? 그런다고 사라질까요? 이건 어떻게 보면 탁상공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 당시에는 물론 그게 뭐 어느 정도 국민들의 공감대라든지 이런 게 좀 있었습니다. 대형마트의 어떤 전성시대였으니까. 네, 13년 전이. 네, 근데 법이라는 거는 시대 흐름을 쫓아가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으면 당연히 거기에 맞게 이런 규제 정책들을 손질을 해야 되죠. 저는 이제 연구 결과를 보니까 네. 그 대형 마트 연날 전통시장도 잘 됐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대형마트만 가는 게 아니고 나온 그렇죠. 김에 대형마트도 가고 전통시장도 가고 네, 맞습니다. 같이 가는 거죠. 일반 나왔기 때문에 시간을 보내야 되니까 네. 그런 점에서 이런 구체적인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네. 감정적으로 접근하다가는 잘못하면은 다 같이 동반 네. 하락할 수 있는 점이 있다고 그러니까 봅니다. 이 법이 처음 나왔던 게 13년 전이잖아요. 그때는 뭐 쿠팡이라는 건 상상을 상상도 못 할수 하던 없는. 시절이고 다른 것도 아니고 어떻게 먹을 거를 택배로 받냐 뭐 이런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전통시장이 좀 저렴한 게 있고 마트가 좀 좋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같이 있는 데를 가서 차를 거기 대고 마트는 한 3시간 정도는 주차권 확보가 용이하니까 해놓고 거기 갔다가 저녁 먹고 이제 차 빼고 집에 가는 이런 게 하나의 콜라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시장은 왜 안 가느냐? 주차 시설이 없기 때문에. 네, 저만 해도 그래요. 차 댈 데가 없어요. 좀 싸게 팔려고 갔다가 딱지 맞으면 이게 뭐 완전 바가지가 되는 바가지 거기 더 쓰는 때문에 사실 둘이 좀 상생하는 것들이 가야 되고 법도 이제 13년이 지났으니까 이제는 그 마트도 전통시장으로 좀 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MBK의 문제는 이제 법원에서도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그것들이 좀 해결이 되면 우리 마트 산업들도 거기 종사하는 분들도 우리나라 국민들이니까 너무 그런 쪽으로 볼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천 경제평론가님 그리고 김헌식 경제평론가님이셨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